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이번 시간 제 4강째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4강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요. 자, 거래비용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거래비용 이론. 거래비용은 왜 발생합니까? 거래는요, 다른 게 아니라 거래비용은 거래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바로 거래비용이에요. 그래서 거래비용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거래비용은요, 어떠한 재화 또는 재화라든가 또는 서비스죠. 서비스가 반드시 이동되게 마련이죠. 이동되는 데 따른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거래를 함에 따라 거래를 하는 행동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거래 비용이고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코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즈 관점에서는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이 기업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비용에 비해서 훨씬 더 높게 내부 조직이 생겨난다는 말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코즈라는 사람이 한 말은 이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자, 왜 기업이 존재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거래 비용이 기업 조직을 통한 경제 활동보다 훨씬 높게. 자,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데 얼마 돈이다? 자, 1,000원이 든다면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디서 그 기업 자체에서 하면요. 그 기업 자체에서 하면은 얼마? 500원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시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 자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죠. 자, 이 자체는 뭡니까? 기업에서 하는 것이 시장에서 할 때보다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바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기업에 따라서 그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직을 만드는다는 것은 회사 내부에서 조직을 만든다. 내부 조직. 그래서 내부 조직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시장이 더 훨씬 싸다면은 내부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웃소싱이라는 개념 아시죠? 만약에 위부에 맡기는 걸 갖다가 만약 어떤 일을 갖다가 위부에 맡길 때 한 달에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우리 회사의 조직을 갖다가 한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일을 맡기면은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부에 1,000만 원 주고 맡기겠습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한 달에 500만 원씩 주면서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500만 원씩 주면서 그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맡긴다. 자, 내부 조직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거래 비용 자체가 시장을 통한 거래 비용이 기업 조직을 통한 경제활동 비용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내부 조직이 생겨난단 말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부 조직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것이란 걸로 좀 봐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거래 비용 이론은 거래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유통기업의 전략이란 말이 나와요. 전략이란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유통기업은요, 자신의 내부 역량과 미래 환경 변화를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통기업의 내부 역량에 대한 판단은요,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는 반면에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판단은 매우 높은 불확실성. 당연하죠. 왜냐하면 내부 역량 판단은 기업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되겠다 안 되겠다 즉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자체는 유통기업의 내부 역량은 당연히 회사 내니까 이거는 얼마만큼 팔리겠다 그렇지 않겠다고 알 수가 있는데 외부 환경 변화는 절대 컨트롤하기 힘들죠.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자, 그래서 반면 미래 환경 변화,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전혀 누구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불확성. 어떻게 미래를 예측합니까? 신도 아니죠. 신도 아닌데 미래를 예측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통기업의 전략의 개념은 이러한 불확실성, 미래를 갖다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전략을 세워 나갑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신다면 내부적 환경 요소 분석이 있습니다. 내부적 환경 요소. 자, 내부적 요소는 회사 정책이나 방침, 기업 특이한 조직문 안에 종업원, 회사 내 노동조합 등 회사 내에서 발생하고 찾을 수 있는 요소들을 갖다가 내부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회사의 정책이라든가요. 그 회사의 정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침,
당연히 이건 회사의 정치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회사의 내부에서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기업의 특이한 조직 문화라든가 그 기업 내에 있는 종업원, 회사 내 노동조합 다 모두 회사 내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타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기업이 보유한 내부 자원과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자사의 강점과 그 회사의 약점을 갖다가 파악해 가지고 약점을 파악해서 강점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자원이나 능력 개발 축적을 통해서 강점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강화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갖는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부 조직은 그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소트 분석이라고 하죠. 소트 분석. 그래서 이제 소트 분석이라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이라는 이런 걸로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런 분석도 당연히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일단 여러분이 보셨고요. 유통경영 후 내부적 환경 요소 분석은 뭘 하기 위해서 회사를 강하게 만듦으로써 경쟁 우위를 있게 만드는 것이 있다.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 그럼 외부적 요소는 뭡니까? 내부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 환경 요소 분석은 유통경영 외부적 환경 요소는 뭐가 있냐면 거시적인 측면도 있고요. 우리가 유통에서 봤을 때 1차 과학 환경과 2차 과학 환경, 거시적 환경 같은 경우가 거시 환경 같은 개념이 넓게 보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기업이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 내부를 제외한다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외부의 모든 환경 및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기업의 거시 환경은요, 다른 게 아니라 기업과 직접적인 교환 관계를 갖지는 않으나 산업의 수요라든가 기업의 수익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경영자는 거시 환경의 분석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와 위협을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된다.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사회의 기회와 위협을 세밀히 분석해야만이 그 기업이 앞으로 발전하느냐 못하느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일단 여러분이 외부적 환경 요소적인 개념을 봐주시면 되고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부적 환경 요소하고 내부적 환경 요소를 구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열거됐을 때 구분만 할 줄 아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풀 마케팅과 푸시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자, 풀이라는 개념. 우리가 어떻든 간에 생산자적인 개념에서 생산자에서 어떻게 최종 소비자까지 오는 단계가 있단 말이죠. 물론 단계를 거쳐서 올 수도 있고 직접 올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거기서 오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푸시라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죠. 푸시. 자, 근데 소비자가 원해서 자기가 선택한 상품을 끌어당긴다는 의미에서 풀이라는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풀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 중점에 소비자를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상품을 갖다가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요, 최종 구매자들, 즉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애호도가 높은 경우나 관여도가 높은다, 애호도가 높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상품의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구매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풀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보통 관여도가 높은 경우라든가 애호도가 높은 경우는요, 보통 비싼 제품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전문품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전문품이라든가 물론 반드시 전문품만 있는 게 아니라 선매품도 있고 편의품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애호도가 높거나 관여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는 전문품 같은 경우는 많이 질 수가 있고, 그러한 전문품을 유통하는 게 어떤 유통? 전속적 유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속적 유통은 중간상의 푸시보다는 소비자의 풀, 즉 전속적 유통은 소비자의 풀에 의해서, 즉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이에요. 이런 거에 의해서 팔리는 상품, 이런 고가의 상품, 즉 전문품에 적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풀 전략의 경우 막대한 광고비라든가 또는 매스 마케팅을 위한 고정 비용이 유발됩니다. 이런 것이 유발돼서 대형 브랜드에 좀 적합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제품을 갖다가 자꾸 소비자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일으켜야 됩니다. 욕구를 일으킨다는 그 의미는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홍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욕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한 것이에요. 자, 일단 풀 전략과 푸시. 그러면은 지금 풀을 보고 있단 말이죠. 풀. 그러면은 풀이 있으면은 푸시도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게 더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풀 마케팅이 더 좋아 보이죠. 왜?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인 풀 마케팅 전략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푸시 마케팅 전략도 있어요. 푸시 마케팅은 뭐냐?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들에게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정책입니다. 충동 구매가 잦은 상품의 경우에 사용하여요. 자, 푸시 마케팅 전략은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즉 이거예요. 제조업자가 유통업자, 이 중간에 있겠죠. 이런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촉진 정책입니다. 충동 구매가 잦은 상품의 경우에 적용한다. 이런 것은 뭡니까? 충동 구매가 잦다는 것은 그 제품이 비쌀까요? 아니죠. 저렴하겠죠. 그래서 저렴한 제품, 일종의 편의품 같은 경우가 보통 푸시 마케팅을 많이 하고요. 물론 반드시 편의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일반적이라는 개념으로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푸시 전략은요. 제조업 쪽 현장 마케팅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은 풀 마케팅 전략 채널보다 푸시 마케팅 채널 전략,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자, 제조업 쪽 현장 마케팅 지원은요. 풀 마케팅 전략보다 푸시 마케팅,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시작이 어디에서, 푸시는 제조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 풀은 누구부터, 소비자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인 내용에서 풀 마케팅은 소비자로부터 시작하고 푸시는 생산자로부터 시작하니까 푸시 전략은 제조업체 현장 마케팅, 제조업체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장 마케팅 지원에 대한 요구 수준, 풀 마케팅 전략 채널보다 푸시 마케팅 채널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밖에 없죠. 왜? 시작 자체가 푸시가 제조업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제품을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유통매장을 통해서 고객 앞으로 밀어내는 것을 푸시 마케팅이란다. 자, 고객 앞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푸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를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푸시 마케팅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소매업체가 이미 소규모 특수 고객 집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 푸시 전략이 유리하지만, 자, 이미 여기서 소규모 특수 고객 집단이에요. 특수 고객 집단을 목표로 했다면은 당연히 뭐가 푸시예요. 그 집단에만 밀어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푸시 전략이 유리하지만은 푸시 마케팅한 제조업체는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풀 브랜드만큼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자, 가질 수 없다는 게. 자, 이 푸시 마케팅한 제조업체는 유통 가격을 결정합니다. 유통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제품이라면은, 소비자가 선호한다는 제품이라면은 그 제품 가격에서 조금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거부감이 많이 들까요? 안 들겠죠.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야. 그러니까 에이, 가격 좀 올랐네. 그래. 뭐 내가 좋아하니까 가격이 좀 올라도 되겠지.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제품이에요. 그런 제품이 가격이 올랐어요. 에이, 안 써 이제. 이런 말 하겠죠. 그 자체는 뭡니까? 유통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소비자가 원하는 풀 마케팅 전략이 훨씬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주도권을 덜 가지고 있고 이게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익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익은 어느 게 더 높으냐면은
기본적으로 푸시 마케팅 전략이 이 푸시가 풀보다 이익이 더 높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겠죠. 왜? 풀 마케팅 전략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비싸게 받아도 고객들은 끄덕끄덕 거렸는데, 즉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가격을 조금 높이 받아도 소비자들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높다는 것은 이익이 높게 생길 수가 있는데 왜 그렇지를 못하냐면, 여기서는 뭘 말할 수가 있냐면은, 자, 풀 마케팅 전략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생산자가 어떻게 소비자를 갖다가 뭘 하면서 자극을 시켜야 자극. 뭘로서 자극시킬까요? 광고라든가 홍보, 이런 각종 무슨 뭐가 들어갑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갑니다.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풀 마케팅보다는 푸시가 훨씬 이익이 높단 말이에요. 풀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익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받아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각화와 집중화 전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다각화라는 것은 많을 따짜로 따가지고 많은 전략을 쓴다는 것이에요. 다각화는 많은 전략을 쓸 수가 있고, 자, 집중화는 뭡니까? 집중화는 그렇지 않다. 한 곳에 집중한다는 이거죠. 집중. 그 집중한다는 것이요. 모여있다. 한 곳에만 집중으로 타격하겠다. 간혹 가다가 나한테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한쪽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집중화. 한 곳만 집중화해서 어떤 전략을 쓰겠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다각화 전략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유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자, 유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자원을 갖다가 새로운 업태나 다른 업종의 사업에 투자합니다. 자, 투자함으로써 기존 자원과 능력을 확장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이에요. 당연히 성장 전략이 아니면 이거 쓸 필요가 없겠죠. 자, 동일 기업 내의 여러 사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축적된 경영 노하우, 유통 경영 노하우 및 관리 시스템 등 기능을 서로 보완해가지고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런 시너지 효과가 바로 있는 것이에요.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장 전략은 어떤 의미로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 말한 것이고, 다각화 전략은 개별 사업 부분의 경기 순환에 오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자, 위험을 분산시키니까 여러 곳에 한 곳에 집중시키면은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없는데, 여러 곳에 하니까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위험도 나눠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풍부한 기업, 즉 이 말이에요. 그 회사의 자원이 풍부한 기업에서 이런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무슨 전략? 다각화 전략은 그 회사의 자원이 풍부할 때, 그 회사의 자원이 풍부하면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고, 자원이 그럼 없으면은, 자원이 없다는 말을 뭘로 써요? 자원이 어떻게 제약이 되어 있다. 없다는 말 그 자체가 제약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전략? 집중화 전략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각화 전략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뭐가 있어요? 항상 다각화 전략과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게 집중화 전략이란 말이 있어요. 집중화 전략을 보시면은요, 한 곳만 집중화하겠다 이거예요. 한 곳만. 그리고 여기 집중화 전략은 소매 유통업체가 상품 구매에 있어서 하나 혹은 소수 제조를 집중적으로 그 사람과만 거래를 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집중하는 것은 만약 그러면 다각화라면 뭐예요? 여러 제조업체하고 거래를 하겠다는 개념이겠죠. 근데 집중하는 것은 그 하나의 기업에서 또는 소수 기업과의 거래만 하겠다. 근데 사실 위험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업이 만약에 갑자기 부도라든가 다른 사정에 의해 가지고 거래를 안 된다면은 나한테는 너무 타격이 커요. 근데 여러 기업과 거래를 했을 때는요, 하나 기업이 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그 물량을 좀 더 높이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은 있지만은 일단은 집중화 전략은 그렇다는 거. 이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제시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세 가지 본원적인 전략이다. 그래서 집중화 전략은 원래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원가를 갖다가 우위, 원가가 우위라는 것은 뭐예요? 비용을 적게 든다는 것이죠. 차별화 전략, 다른 기업과 비교 우위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런 것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집중화 전략이에요. 집중 전략을 실시한 상표 특성은 공산품 같은 경우이고 농산품은 분산 전략. 당연하죠. 왜? 농산품은 한 곳에서 생산하기가 한계가 있어요. 왜? 농산품이라는 건 여러 지역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생산하기 때문에 농수산품은 농산품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수산품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산품 같은 경우는 특히 자연력에 의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집중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져 있을 때는요. 전라도 지역이 아무래도 곡창지대, 평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쌀 생산이 경상도 지역의 3배, 4배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평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이고, 그러다 이제 경상도 지역에는 공장이 많이 있고, 뭐 전라도 지역에는 농산품 같은 게 많이 생산되었었죠. 어쨌든 그런 특징, 지역적으로 그렇게 지역적으로 분산돼 가지고 생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거. 한번 뭐 이런 개념으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다각화 전략과 집중화 전략이라는 개념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자, 이제는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글로벌 전략가 마이클 포터. 자, 마이클 포터란 사람이 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전략의 유형을 갖다가 나눴어요. 그는, 자, 기업의 범세계적 활동 조정 높은 강도를 보이고, 기업의 활동적 범세계적 배치가 지역적으로 넓게 퍼지고 있으면 고도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한다. 당연하죠. 고도 글로벌 전략. 당연히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퍼져 있다면 글로벌이죠. 말 그대로예요. 글로벌이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지구화잖아요. 지구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무슨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보통 말하죠.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뭐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퍼져 있으면 당연히 고도의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고 기업의 범세계적 활동의 조정이 낮은 강도를 보이고 기업 활동의 범세계적 배치가 지역적으로 넓게 퍼지고 있으면 국가별 전략을 추구한다. 그래서 넓게 퍼지고 있으면 국가별로 전략을 갖다가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조금은 중의성은 여기는 낮네요. 중의성은 조금 낮아지고 실제 시험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유발 요인. 파이브 포스스, 그러니까 힘이죠. 그 다음에 Theory of Industry, 산업적인 구조. 산업 구조의 5가지의 힘이 있어요. 포스. 이런 요소로도 볼 수 있고 힘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요. 개별 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크게 5가지로. 그리고 이런 개별 기업의 전략에 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요. 그걸 5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포터의 산업구조 모형에 의하면요. 산업 내 경쟁률. 자, 경쟁률이에요. 경쟁이 낮다 이거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있다 이거죠. 진입장벽. 그 다음에 공급자의 교섭력이라는 게 또 있고. 자, 그 다음에 구매자의 교섭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제의 위협이 있어요.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이런 것 등은 뭐가 연관되어 있다? 그 산업의 수익률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업의 수익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수익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요. 모두 낮는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낮은 게 좋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높아야 돼요. 다른 기업, 경쟁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진입장벽. 이런 진입장벽을 갖다가 높게 쳐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은 해당 산업의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낮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이라는 이 개념은 당연히 높아야 된다는 거. 나머지는 모두 낮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낮을수록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그 다음에 공급자 교섭력이 낮을수록
대체 위협이 낮을수록이잖아요. 그래서 낮은 것이 4개가 있고 높은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5가지 경쟁 유발률.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이 조직 및 인사 관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돼요. 조직 및 인사 관리. 자, 조직은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조직은 하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직은 여러 개의 무리. 그리고 조직을 갖다가 만약 구성한다면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겠죠. 이건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그런 것은 뭐에 의해서 탑이 있겠죠. 탑. 그 다음 미들이 있겠죠. 미들은 뭡니까? 중간 관리적인 측면이요. 라인이 있단 말이죠. 라인.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조직은 이런 식으로 계층이 형성되는 것이고, 계층이 형성된다는 것은 혼자서 자기가 대장도 하고 부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2사람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2사람 이상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조직이에요. 그 조직 문화는요, 그 조직만에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문화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라든가 신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인 가정들의 총합이 보통 그 기업의 또는 그 조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기업,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해병대라든가 뭐 그 집단이 있잖아요.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문화 있고, 뭐 어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말하면 그 집단에 있는 어느 조직 집단, 뭐 경찰 집단, 뭐 대학생 집단, 무슨 대학 뭐 스포츠, 그 집단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집단만의 뭐가 가치라든가 신념,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가정들을 둘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총합이에요. 우리는 갖다가 죽어도 뭐 끝날 때마다 갖다가 어떻게 뭐 다른 사람 돕는다, 이런 식의 가정들을 총합을 갖다가 그 조직만에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특히 그 조직에 대한 사고 방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행동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지만은요,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불쾌할 수도 있고 약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바라봤을 때, 다른 부분에서는 바라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을 주는 미스는 요소가 있다는 거, 이걸 조직 문화라고 한다라는 걸로 일단 알아두면 되고. 자, 조직 문화의 개념,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이에요. 조직 문화는 뭐라고?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나 신념, 이걸 조직 문화라고 해요. 자, 근데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은 누가 보여야 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리더합니까? 아니죠. 보통 리더십이라는 개념은, 리더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리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리더한다. 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임진왜란의 선조처럼 나는 모르겠다, 나 살고 봐야지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신의주까지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그걸 일본군이 와가지고 황당하게 느꼈다잖아요. 아니, 일본에서 자기 나라에선 절대 볼 수도 없는 일이야. 자기 나라 성주들은 그냥 남이 딱 침입하면 그냥 거기서 쭉 활복자살하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갑자기 여기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도망을 가버렸네. 황당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참 그런 리더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입니다. 자, 무리의 지도자. 그 지도자란 게 있어요. 지도자. 이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할 자질, 진짜 중요하죠. 이거 진짜 지도자가 그 자질이 없으면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리더든지 또는 어느 조직이든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도자가 앞서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해야지, 나는 뒤에 가 있을 테니 너희들 먼저 싸워봐 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리더십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리더란 무리를 통솔한 능력이에요. 리더십이란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요. 또는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존경을 받고 신뢰를 얻으면요, 그 사람이 10번 중에서 1번을 잘못하더라도 우리 지도자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뭔가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계속 따릅니다. 근데 이런 존경과 신뢰를 얻지 못하는 리더는요, 한번 잘못하면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저게 무슨 리더야. 응? 하다못해 뭣도 못하는 사람인데 간혹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이런 능력이 해당된다는 거. 자,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어요. 퍼스널리티란 뭐냐면은 이 리더로서 갖춰야 될 퍼스널리티입니다. 이 특징은 활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만의. 그 다음 결단 중요하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설득을 안 된다 해서 막 욕을 해버리면 안 되죠.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밑에 사람을 갖다가 설득시키지 못하고 야 임마 윗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네가 무슨 말이 많아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책임감 있죠. 책임감. 항상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에 따라야 돼요. 약속을 했는데 수시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바뀐다. 이건 책임감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단이든지 그 집단의 시스템 잘 갖춰 있으면요, 그 원래 딱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질 못해야 됩니다.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니에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에요. 자, 지적인 능력을 갖다가 말하고, 물론 지적인 능력은 사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적 능력이에요. 뭐 아인슈타인처럼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은 말 그대로 머리가 좋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두에게 활동하고 결단이고 설득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적인 능력으로까지 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리더십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리더십의 기초는요,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옳은 방향으로 내 스스로가 가겠다는 것이에요. 말은 항상 입에서 옳은 말을 하고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 지도층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동하고 말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들 엄청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옳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 자기 경영 리더십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리더십의 내용입니다. 리더십이란 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걸로 봐두시고요. 리더십을 가장 많이 우리 시험에서 언급하는 게 바로 LPC. 저거 바로 누가 말했던가? 피들러라는 사람이 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보시면은 리더십의 상황 적합성 이론이 있어요. 물론 리더십은요, 상황 적합성 이론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특성 이론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특성 이론이라든가 뭐 자우전 그런 이론이 있지만은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피들러라는 사람이요, 그 상황 적합성 이론, 다양한 상황 이론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이론이죠. 그 다음에 리더가 얼마나 호의적인가 비호의적인가. 자,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호의적으로 보이냐 비호의적인가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의 유형이 다르다. 리더의 특성은요, LPC라고 따세요. 리어스 덜 뭡니까? 프리퍼리드 선호한다는 것이에요. 더 선호하는 뭐 동료라고 하는 것이요. 덜 선호하는 동료다. LPC가 영어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설문에 의해서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덜 선호하는 동료란 그 개념은 그냥 동료가 있으면은 좋아하는 수준과 싫어하는 수준이 딱 명확하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한다는 그 개념을 갖다가 모두 포함하는 게 LPC예요. 좋아하는 걸, 동료를 갖다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등급을 나눠버린 게 LPC라는 것이에요. 덜 선호한다는 그 동료라고 단 하나의 개념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되고, 동료를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걸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로 LPC란 거. LPC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지향적 리더십, 즉 뭡니까? 동료를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동료가 있다, 그럼 나는 그 동료하고 10점 준다, 10점. 좋아하지 않는 동료는 0점을 준다, 그 0점. 좋아하지 않는 동료는 0점을 줘요. 좋아하는 동료는 10점을 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사람 10점을 주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 0점을 줄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은 5점을 주거나,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리더에게 호의적인 경우에는 과합지향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적합하다. 자, 그래서 리더에게 과합, 만약 일이 있으면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1에 대해서는 10점 주고 1에 대해서 0점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피들러가 뭐 990이라든가 990, 그 다음에 550, 5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0, 110, 110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뭡니까? 19, 19. 자, 뭐 9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눴던 것이 있어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영구죠, 영구. 어쨌든 영구 90. 자, 90.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X와 Y, 19, Y니까 0이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9와 910, 910으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 뭐가 리더십의 이론이다. 뭐 이게 사실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도 써요. 사실은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XG라고 이걸 YG라 할 때 사실 이거 YG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을 찍을 때는요. X를 먼저 찍고 그다음 Y를 찍잖아요. 이렇게. 근데 반드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서는 그렇지만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했어도 이게 150과 50 이렇게 되고 이건 99, X도 99, Y도 99.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는 X는 1이고, X는 110이야. X는 1이고, Y가 9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갖다가 뭐예요? X는 1이고, X는 9죠. X는 9고, 그 다음에 Y가 1이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만 쓰는 거 아니에요. 리더십 이론은 반드시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로 그냥 알아주면 되고요. 뭐 반드시 이걸 갖다가 여기서 X축이다, Y축이다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지 마시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1에 대해서 좋아하면 1은 0이고 9고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안 좋아하면 사람은 1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1에 대해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은 9고 1은 1이고 그 다음에 1을 좋아하면은 사람은 1이고 1은 9라는 것이에요. 그 1과 사람이냐? 즉 이 말은 1과 사람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것이고 또는 간혹가다 사람이냐 1이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때 이 개념을 갖다가 여러분 구분할 줄 알고 X축 Y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개념으로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가 문제를 여러분 혹시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제 말이 아마 맞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X축 Y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일과 사람적인 개념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리더십의 상황 적합성 이론. 피들러가 말했다는 거 알아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 조직 문화랑 봤고,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MB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MBO. 이 MBO는 뭐냐면은 매니지먼트 바이 objective. 자, 목적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뭐 간단하게 의하면 목표라든가 또는 목표예요. 목표 또는 목적. 목적에 의해서 뭐를 한다? 관리를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목적에서 관리하니까 목적이 뭔가 있겠죠. 그 목적은 뭘까요? 그 목적은 누구 목적일까요?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즉 MBO는 지시적인 통제 관리 방식을 지향하고 지향이 아니라 지향이에요. 지향. 이게 줄이고 이건 높인다는 거지만 줄인다는 거잖아요. 목표 설정에서 부하를 참여시키고 자, 부하를 참여시킨다는 개념이에요. 누가? 상사가 조직의 목표를 갖다 자신의 목표가 들어간다. 누가? 상사가 부하를 참여시켜요. 그러면 상사와 부하가 뭐를 갖다가 공동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구나. 목표를 설정하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러니까 공동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부하의 능력과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동기부여 및 부하의 사기행화. 자, 부하도 동기부여가 되면 좋아요. 여기서 부하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은 하급자라고 해도 돼요. 상급자와 하급자. 어쨌든 조직이란 그 자체가 계층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부하의 사기 앙양에 도움이다. 앙양하는 건 뭡니까? 높인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좀 가급적 지향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자, 상사 위주 지시적 관리가 아니에요. 지시적 관리가 아니라 공동 목표를 갖다가 설정해 가지고 이행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이에요. 평가하는 전 과정에서 아랫사람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동 노력을 함으로써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 자, 개인 목표. 그 부하와 상사의 개인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조직 목표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이에서 상부 목표, 하부 목표 사이에도 일관성이 있게 관리를 하자 이거예요. 나만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네 목표도 중요하다. 너도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에서 바로 MBO가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MBO라는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는 간혹 가다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하는데 나오게 할 때 항상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부하와 상사. 부하와 상사를 갖다가 포함시킨다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뭡니까? 조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을 갖다 보면은 그 조직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이 라인이라는 것은, 라인은 뭡니까? 라인은 선이에요. 조직을 갖다가 아까 피라미드처럼 그렸지만 똑같이 조직을 피라미드처럼 그린다면 이런 모습도 들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도. 그러면은 자, 이 조직 구성원의 장은 이 사람이고 이 조직 구성원의 장은 이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 구성원의 장은 한 사람이고 이 조직 구성원의 장은 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라인 조직이란 그 개념은 마치 이렇게 하나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하나의 선처럼 보인다 해서 라인이에요. 즉 한 사람의 직속상관의 지위나 명령에 따라 활동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직속상관의 지위라든가 명령에 따라서 활동하고 동시에 그 상위자 우리 장에게만 책임을 지겠다.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요, 라인은 각자 일일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결정에서 따라서 장기적이고 전사적 결정을 전념할 수 있는 체질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사적, 토탈이죠. 전사적인 개념은 바로 뭐가 있어요?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또는 뭐예요? 토탈 마케팅 시스템. 자, 이런 시스템, 전사적 결정에 전념할 수 있다. 여기서 전사라는 게 뭡니까? 모든 하나의 회사예요. 하나의 회사. 그래서 회사의 모든 조직을 갖다가 전사적으로 말하는 거죠. 전사적 회사의 조직을 갖다가 전념할 수 있게 말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디에서 예전에는요, 뭐라고도 시험에 나왔냐면 이건 하나의 조직이니까 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위와 아래가 있잖아요. 즉 위에서는 뭐하고 위에서는 명령만 하고 아랫사람은 뭐가 하고 복종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명하복이라는 특징. 마치 뭐처럼 군대식 조직의 특징이죠. 사실 이런 조직. 뭐 지금은 조금은 고전적인 이론이지만 한때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에게 많이 배웠다는 거 알고 있죠. 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그때는 뭐 유통학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배울 때 경영학에서 이제 이런 거 배웠고 뭐 저도 이제 학위는 갔다가 유통학을 땄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석사 박사 과정을 갖다가 그렇게 땄으니까 어쨌든 뭐 이 개념이 경영학적인 개념에서 옛날에 나왔던 이름입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자, 이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 조직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자, 네트워크 조직은 좀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네트워크란 개념은 여러분 아시죠? 선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 자, 따라서 외부 기관과 신뢰 기반 위에서 자, 외부 기관 선과 연결되었다. 그 외부 기관과 신뢰 기반에서 서로 즉 어디하고 외부 기관과 전략적인 뭐를 갖다가 제휴를 체결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적 아웃소싱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조직을 경쟁하는 핵심 역량 이건 마치 제3자 물류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또는 분업의 원칙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건 하고 외부 업체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가 할 일을 외부 업체가 맡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을 갖다가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적 아웃소싱을 체결한다. 현재의 조직을 기능을 갖다가 경쟁 있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합류한다는 거. 수직적인 이게 조직이 아니고 수평적이죠. 그래서 외부 조직과는 어떤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형, 즉 협력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협력적 상호 전략적 체결한다는 것은 협력적인 말이에요. 협력적. 그래서 협력적인 것은 수평적인 유기적 조직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은 다른 게 아니라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란 말은 네트워크 조직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트워크 조직은 뭐 아웃소싱을 갖다가 협력적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 제품별 영업조직. 자, 여러분 제품별 영업조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품별 영업조직이란 말은 뭐가 돼요? 제품이 많이 있어서? 그렇죠. 제품이 많이 있어. 그리고 다양한 제품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별 영업조직이 생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맞게 조직화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영업비용,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품별로 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 제품을 나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지식하고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높아지면은 이런 지식으로서 시장 특성에 따라 대응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은요, 한계적인 측면에서 소비재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재를 취급하는 기업일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산업재를 취급하는 기업일수록 유리하다는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게 바로 무슨 조직? 제품별 영업조직의 특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 자, 제품별 영업조직 봤고요. 그 다음에 사업부재 조직이 있어요. 사업부재 조직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사업부재 조직이에요. 사업부재라는 건 이런 식의 조직이 갖다가 우리의 전형적인 부서가 만약 이렇다면 우리나라 특성의 부는 부장이에요. 그 회사의 영업부면 영업부장님, 부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부서의 장은 부장이죠. 물론 여기에는 사장이 있지만은 뭐도 있어요? 전무도 있고 상무도 있겠죠. 이런 식의 이런 조직이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 사업부는요, 이런 하나의 별개의 부를 갖다가 그 사업부에 맞게 조직을 갖다가 세분화시킨 것이요. 왜? 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다양한 제품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 회사에 뭐가 많이 있다? 고객이 많이 있었다. 그럼 고객에 맞게 사업부를 분화시켜야 되고, 자,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럼 지역에 맞게 따로따로 하는 사업부를 만들어야 되고, 상품이 너무 다양하다. 그럼 그 상품, 제품에 맞게 고객을 따로따로 한번 나눠준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분의 조직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제품이 많아지고 고객이 너무 많아지고 지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 등을 기준으로 해서 종업원들의 직무를 집단화하는 것입니다. 각 사업부 내부에는 기능식 분문화가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내부에는. 그래서 사업부는 다른 사업부들과는 뭐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만약에 이 사업부라면 이 사업부만 독점적으로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흐름으로 봐주시면 되고, 이게 사업부의 특성이라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매트리스 조직이 있어요. 매트리스 조직은요, 기능별별 부서별 명령체계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트리스 조직은 만약에 따진다면은 매트리스는 이런 식의 이런 모습의 특징을 보이잖아요. 매트리스는 이런 식의 특성을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의 매트리스예요. 격자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조직이 뭡니까?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이 있고, 이 수직이에요, 수직. 자,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적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란 그 개념에서부터 벌써 뭐가 조직 구조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조직 구성원들끼리는 평상시에 잘 아는 게 아니라 원래 종업원들 잘 모르기 때문에 새롭게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인 매트리스 조직은 기능별 및 부서 명령체를 이중 구조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기능식 구조이면서 동시에 사업부재 구조, 기능식 구조하면서 사업부재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네요. 그래서 두 명의 관리자, 이중적으로 사용과 명령체계를 갖다가 이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명의 관리자로부터 지휘를 받는 매트리스 설계의 종업원은 뭐가 역할 갈등,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왜 나한테는 두 명이나 상사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릴 때 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이 똑같이 내릴 때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당연히 종업원들의 역할 갈등은 증대된다는 거 알아두면 되고. 자, 여기서 특징은 뭡니까? 매트리스 조직은 역할 갈등이 증대된다. 자, 조직의 특성만 여러분이 보세요. 조직의 특성. 기본적으로 사업부재 조직은 뭡니까? 제품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고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업부재 조직을 만든 것이고, 매트리스 조직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의 역할 갈등은 높아진다는 개념으로 봐두면 되겠죠. 자, 집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권. 우리가 집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조직이든지 그 조직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의사결정을 하게, 의사결정. 이런 조직이 있었다면은, 이런 조직이 있는데 집권 조직은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이런 의사결정의 위가 모두 윗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뭐가? 분권 조직이 있습니다. 분권. 그 집권 조직과 분권 조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의사결정의 양이 위쪽으로 쏠려 있으면 집권이고 밑에로 쏠려 있으면 분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권이라는 것은 여기 경영관리 권의 최고 경영자 또라든가 상위 관리 계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집권 조직이라 하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집권 조직이라 하지. 어느 정도 의사결정이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51% 쏠려 있으면 집권이고 그렇지 않은 분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지리적으로 분산되는 점프를 가는 노력을 일어나야 공급업체에서 또 물품을 저가에 공급할 때는 집권적 조직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 전체를 위해서 영역별로 가장 우수한 인력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집권하고 기본적인 개념에서 뭐가? 분권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분권이라는 것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눌 분자니까 권한이 나누어져 있다. 즉 권한이 밑에 사람 할 권한과 중간 관리자 할 사람, 윗사람 할 권한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의사결정 권한이 하위 조직 계층에 대폭 이양이 되는 거. 권한 배분이 분산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죠. 분산적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분권이 되는 것이에요. 권한, 특히 라인 권한을 중심으로. 라인이 어디에요? 맨 밑에 있는 조직이죠. 맨 밑에 있는 게 라인이라고 했잖아. 아까 탑, 미들, 라인. 그래서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말이에요. 여기 이 라인 권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분권 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대개는 분권 관리 형태를 보이고 있어야 약간은 민주적인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의 특성 강의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